이번 시간은 360페이지 전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열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열의 이동 부분을 전열이라고 칭합니다. 그럼 이 전열 과정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시면 기본적인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건축물은 철근 콘크리트 벽이든 벽돌벽이든 만들어서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실외고 여기가 실내고 여기가 실외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겨울철이고요. 그러면 실내 온도를 현재 우리가 20도씨로 유지하고 있고요. 실외 공기 온도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도씨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이 이동을 해 갈 것인데, 그러면 열이 이동을 해 가는데 일단은 고체 내부에서, 자, 그러면 이 표면 온도하고 여기 온도하고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가 실내 벽 표면 온도가 고온이고 실외 표면 온도가 저온이 될 거죠. 그래서 이 열의 이동 과정, 그래서 이 고체 내부에서의 열의 이동을 요 부분을 우리가 열전도라고 칭합니다. 열전도. 그래서 이 부분을 열전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열전도는 물질의 이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열이 고온부에서 저온부로의 열의 이동을 열전도라고 칭합니다. 그때 이동한 율을 열전도율이라고 칭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열전도의 율은, 그럼 이거의 반대 개념이 열을 못 빠져나가게 하는 것이 열전도 저항 개념이 됩니다. 저항은 열이 못 빠져나가게 하는 작용을 우리가 저항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단열재의 경우는 열전도율과 열저항 값은 서로 반비례 개념이 되겠죠. 그러면 단열력이 좋기 위해서는, 좋은 단열재가 되기 위해서는 열전도율은 적으면서 저항은 커야 됩니다. 저항값, 이 저항값이 크고 열전도율이 적은 재료가 단열 성능이 우수한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열 성능이 우수하게 됩니다. 우수한 재료단 측면을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단열재들을 보시면 압축 스티로폴이라든지 이런 것은 율은 적으면서 저항값은 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울철에 옷을 입을 때도 율은 적으면서 저항값이 큰 이런 파카 이런 것을 많이 입는 이유가 이 단열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거기 니은에 보시면 작은 공극이 많으면 열전도율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스티로폴도 이제 이 공극이 많도록 해준 거죠. 그리고 이런 오리털이나 거위털 같은 것도, 자, 이 털 사이사이에 아주 미세한 기름 가지고 미세한 공기 형태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열력이 좋은 거죠. 율은 적으면서 저항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거위털이나 이런 오리털 같은 경우 솜털을 많이 이용하는 이유가 그것이고요. 그래서 보통 일반 예를 들어서 드라이 클링을 하게 되면 단열력이 뚝 떨어집니다. 기름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거위털, 오리털 같은 것은 일반 드라이 클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전용 세제를 써줘야지 계속 그 작은 공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단열력이 우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귿 보시면 재료의 습기가 참 열전도율은 우리가 커지게 됩니다. 이것은 이해가 좀 힘드신 분들은 겨울철에 우리가 젖은 옷을 입게 되면 더 추워지죠. 그와 같이 습기를 차면 이 열전도율이 커져서 단열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열전도율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두시고, 그러면 열전도율의 단위는 바로 기본적으로 이걸 쓰고 있죠. 그래서 열전도율은 메다, 1m 2K 온도. 그러면
두께 1m를 이동할 때 온도 차이 이렇게 났을 때 얼마만큼의 열의 이동이 됐느냐 와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길이당이다. 열 전도율은 길이를 기준 잡고 있다는 메다 기준이란 점을 알아두시고 이것은 면적 기준이 아니란 점을 좀 주의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보시면 열전달. 자, 열전달은 거기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고체 벽과 이에 접촉한 공기층과의 전열 현상. 그러면 지금 현재 자, 이 실내 공기 온도가 높고 이 표면 온도보다 높기 때문에 이 공기에서 자, 이 고체 표면으로 열이 이동이 되겠죠. 다시 이 고체 표면 실내 공기로 열이 이동을 해 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열전달이라고 칭합니다. 열전달. 그러면 열전달은 일반적으로 이 경우에 열전달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요 경우는 단위가 열전도율의 단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는 와트 per 면적입니다. 1제곱미터 면적당 열의 전달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은 면적입니다. K, 켈빈 온도 K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면적당이 개념이 됩니다. 면적당. 주의하실 것은 자, 이 열 전도율의 단위는 킬리당 기준이고요. 열 전달률은 면적당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열 전달 과정은 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유체에서 보통 이런 고체 표면과의 관계죠. 고체하고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보통 유체라는 것은 보통 기체나 액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수중 건축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 뭐 수족관 같은 게 있으니까 기체 내지 액체의 개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체에서 고체 표면으로 열이 이동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반대로 고체 표면에서 유체로의 열의 이동을 우리가 열 전달이라고 칭하고 그때 얼마나 이동했는가가 바로 열 전달 유리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이 풍속 바람의 영향하고 열 전달률은 상관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울철에 더울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부채가 이렇게 붙여져 풍속을 주게 되면 우리가 더 시원해지 열이 빨리 이동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풍속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관류라는 것은 이 전체 과정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열전달, 열전도, 열전달 거쳐서 고체로 분리된 어떤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열의 이동, 열이 통과됐다는 거죠. 이것을 열관류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관류 또는 열통과, 열이 통과해 갔다 해서 열통과라고도 칭하고 있습니다. 열통과. 그러면 열통과는 열전도, 열전달의 과정을 거쳐서 고체로 격리된 공간, 하나의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열의 이동을 열관류, 열통과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관류율 얼마나 열이 자, 간 통해서 흘러갔느냐, 열관류율적인 측면을 보실 때 열관류율 단위도 자, 이 열전달률 단위와 동일하게 면적당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단위. 그래서 watt per meter 자성 K 개념이 됩니다. 면적당 기준이다. 그러면 길이당 기준 잡는 것은 자, 저것만 기준을 잡고 있다는 점 명심하십시오. 열전도율만 잡고 있다는 측면을 기억을 해 두시면서 계산과 관련돼서 자, 하나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 전도량 계산 있죠. 그래서 361페이지 제일 상단에 가면 열 전도 열량 계산. 그러면 열 전도 되는 열 전도 열량 계산에서 보시면 교시는 열 전도량은 다음과 같이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자, 거기 람다가 있죠. 열 전도율.
어떤 재료의 열 전도율을 갖다가 두께 T로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벽의 두께나 재료의 두께가 될 겁니다. 이 두께는 근데 단위는 메다가 돼야 된다는 거죠. 단위는 메다. 그래서 이 곱하기 거기에다 A 면적에다가 이 벽 표면적. 그래서 벽 표면적 개념에다가 곱하기 델타 T 온도. 그래서 두 지점 간 온도 차를 갖다가 곱해 주시면 온도 차이를 곱해 주시면 이것이 열 전도량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것은 이겁니다. 이 두께의 개념이 메다로 환산해야 된다는 점을 좀 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메다다. 그러면 보통 밀리미터 단위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메다로 환산을 해 넣어서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3절 결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절 결로. 제3절 이 결로적인 측면은 우리 시험에 3번 정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결로라는 것은 이 대기 이 지구상의 공기는 석공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이 많기 때문에 물이 항상 액체 상태로 있는 것만이 아니라 기체 상태의 수증기로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일정한 온도에 다다르면 이슬이 맺히는데 그래서 이슬로자죠. 그래서 이제 결로라고 합니다. 물방울이 맺히게 되는데 그것을 결로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결로는 그 원인적인 측면을 먼저 담고 있죠. 결로의 원인을 보시면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이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결로가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원인을 막 외우지는 마시고요. 암기하는 것은 아니라 이해를 하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결로라는 것은 이 개념입니다. 한옥하고 우리가 아파트를 서로 비교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왜 결로가 생기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실내의 온도차가 아파트하고 한옥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아파트는 지금 단열재를 잘 사용하면서 샤시도 페아글라스 복층유리를 쓰고 그다음에 밖에도 설치하고 안에도 설치하죠. 그럼 굉장히 차단이 잘 됩니다. 그 반면에 한옥은 옛날에 창호지로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호지 한 장 가지고 실내하고 실외 공간을 나누다 보니까 실내의 온도차가 얘가 크죠. 겨울에 밖에 추워도 안에는 온도가 높습니다. 실내의 온도 차이가 얘가 크고 한옥이 온도 차이가 적은 겁니다. 얘가 온도 차이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온도 차이가 이게 적습니다. 한옥 개념이. 그래서 온도 차가 크면 클수록 결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에 결로가 더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 한옥의 경우는 온도 차이가 별로 없었던 걸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이 어느 때인가 하면 추웠을 때 옛날 한옥에 식혜나 또는 이런 물을 먹다가 위에 놔두고 주무시면 아침에 일어나면 얼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 총 같은 경우는 화장실 가서 무섭기 때문에 요강을 갖다 놓고 소변을 봤거든요. 소변이 다 얼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온도 차가 얘가 큽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가 결로 현상이 잘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습기 가다 발생이다. 실내 습기. 자, 이 습기가 얘가 많이 발생하면 습기 발생이 얘가 많습니다. 얘는 습기 발생이 적었습니다. 적어요. 한옥의 경우는. 자, 왜냐하면 아파트의 경우는 주방이 실내로 들어와 있습니다. 주방 실내 있죠. 욕실 있죠. 그리고 밥솥도 또 수증기 돌아가죠. 그리고 수족관 키우는 사람도 있고 하초를 키우는 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애들 있으면 가습기까지 돌립니다. 그런데
한옥의 경우는 그런 게 부엌이 별도로 있었거든요. 욕실 없었습니다. 한옥. 그리고 뭐 가습기 더군다나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습기가 사람에서 나오는 습기가 한옥은 다 했다는 겁니다. 그 반면에 아파트는 습기가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습기 가다 발생으로 생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생활 습관엔 한기 부족입니다. 자, 보통, 자, 얘는 아파트의 경우는 별도로 한기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샤시가 너무 공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얘는 별도의 한기가 필요합니다. 잘 한기가 안 돼요. 별도의 이 한기를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한기를 해야 됩니다. 한기가 필요한데, 보통 법적으로 한기는 시간당 0.5입니다. 공동주택 아파트는 법적으로는 0.5회입니다. 아워. 시간당 0.5회 이상. 그럼 2시간당 한 번 정도는 별도의 한기를 해야지 충분한 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옥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한기가 됩니다. 별도의 한기가 필요 없이. 자, 이 틈 사이가 많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위풍이 심하다는 말을 많이 썼죠. 그래서 얘는 자체적으로 그냥 한기가 됩니다. 자체적으로 한기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한기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실내 수증기가 만약에 생기더라도 창호지나 틈이 많기 때문에 수증기가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한옥의 경우는. 그리고 세 번째, 구조체 열적 특성인데, 자, 이 구조체, 아파트의 구조체는 철근 콘크리트였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거의 되어 있죠. 그리고 뭐 이런 저런 부분 유리나 샤시 같은 유리나 금속이 뭐 대표적인 그것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 한옥은 흑벽돌 내지 흑벽돌이나 나무 이런 걸 썼다는 겁니다. 나무. 그리고 창호지 이런 걸 썼습니다. 그러면 자, 이동이 누가 잘 되는 거예요? 얘들이 열이 이동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 전도율들이 얘들이 큽니다. 그래서 쉽게 결론은 간단합니다. 손으로 만져봐서 차가운 표면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 있는 유리 표면 샤시가 있는데 유리 표면을 샤시를 딱 만져가지고 그 표면과 그 유사하게 차가운 표면이 있으면 결론은 생깁니다. 딱 만져서 겨울철에 그 표면보다 따뜻하게 느껴지는 표면들은 결로가 잘 생기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로가. 안 생길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사는 한 결로는 무조건 생깁니다. 그러면 결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러면 창호에서 유리창에서 발생하도록 만드는 것이 결로의 최상 대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서 이 구조의 열적성 얘들이 열을 이동을 더 잘한다는 겁니다. 흑벽돌 나무나 창호지보다 열의 이동률이 그래서 열 전도율이 크거든요. 그래서 구조 열적 특성에서 얘들에서 잘 생기고 이런 데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측면을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그래서 대신 이런 걸 쓰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아파트는 별도로 얘가 열이 잘 전달되기 때문에 단열재를 시공해서 그 단점을 보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단점을 보완해야 된다. 단열재를 시공을 똑바로 안 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결로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측면이고, 그 다음 여섯 번째, 시공 직후에 미건조 상태에 있다는 걸로. 자, 그러면 이 철근 콘크리트, 이 콘크리트를 쓰다 보니까 섭식구법입니다. 물을 사용하는 공법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멘트 제품은 일정 정도 자기가 습기를 함유하고 있으면 빨아들입니다. 흡수율이 있기 때문에 흡습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파트에 입주해서 난방을 했을 때 겨울철에 습기가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 벽면은 또 도장 공사를 하기 때문에 도막방수 형태의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실내 쪽으로 이것이 습기가 나오면서 미건조 상태에 따른 결로가 있고, 특히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입주 시기를 맞추기 충분히 건조를 시키고 입주해야 되는데 미건조 상태에서 입주한 경우에서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돼서 이 결로는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결로라는 것은 사실 이겁니다. 다습했기 때문에 생겨요. 보통 결로의 기본은 이거거든요. 표면 결로가 있을 수 있고 뭐 내부 결로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은 이거예요. 보통 어떤 실내 표면이 있을 때, 자, 이 실내 표면 온도하고 실내 표면 온도 개념하고 이 실내 공기 노점 온도의 관계상 생기는 거죠. 실내 공기 노점 온도. 이설이 맺히 시작하는 이 온도하고 연관해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 실내 표면 온도가 낮고 이 실내 공기 노점 온도가 높아버리면 이 경우는 표면 결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 표면에서 물방울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표면 결로가 발생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해주면 표면 결로를 방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실내 표면 온도를 높여줘야 됩니다. 표면 온도를 높게 하는 방법이 방지 대책입니다. 이걸 높게 설계를 해줘야 돼. 이거 실내 공기 노점 온도보다. 그러면 이 실내 공기 노점 온도를 최대한 낮춰줘야 돼요. 공기 이 노점 온도를 낮추어지는 것이 방지 대책의 일환입니다. 이걸 최대한 낮춰줘야 되는 겁니다. 공기 노점 온도를 최대한 낮춰주시고 실내 표면 온도를 높여주는 것이 결로 방지 대책의 일환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하시면 이것이 표면 결로 방지 대책이 됩니다. 그러면 실내 표면 온도를 높이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실내 표면 온도를 높이는 방법은 자, 난방을 해서 여러분들이 저거 생각하시면 된다. 겨울철에 차 표면에 유리창에 결로가 생기면 히터를 켜서 이 열을 갖다가 붙여버리죠. 앞 유리창 표면에. 아니면 뒤에는 열선 가지고 실내 표면 온도를 높이는 방법이죠. 그러면 이는 난방을 해서 표면 온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건축물을 자체를 막 저 안에다가 뭐 불 떼서 또는 열선을 넣어가지고 온도를 높일 수는 없으니까 보통 난방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밖에다가 이 단열재를 시공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 부분에다가 그러면 이 단열재를 공사를 해버리면 단열재를 시공해주면 차가운 외기를 여기서 차단시키잖아요. 차가운 외기를 차단시켜버리니까 이 표면 온도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통 노출되어 있으면 열이 많이 뺏기면 차가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열재 시공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단열재 시공을 해서 열관류 이런 저항값을 갖다가 높여주는 겁니다. 단열재 시공을 해서 열관류 또는 열전도자 이 저항을 크게 하면 우리가 이 표면 온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내 공기의 노점 온도를 낮추는 방법. 자, 이 노점 온도는 뭐하고 영향이 있는가? 이설 노자죠. 이설이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를 우리가 노점 온도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면 이 노점 온도를 낮추는 방법은 습도하고 노점 온도는 비례 관계의 성립이 됩니다. 습도가 높으면 노점 온도가 높아지고 습도를 낮추면 노점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면 실내 공기의 노점 온도를 낮추는 방법은 바로 이 실내 습도를 낮추는 겁니다. 실내 습도를 낮추면 됩니다. 그러면 실내 습도를 낮추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수증기 발생을 최대한 억제시키는 겁니다. 이 수증기 발생을 억제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최대한 억제시킨다. 그러면 가습기나 이런 것을 틀지 않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봐두시고 그리고 실내 수증기가 생겼을 때는 기계 한기를 통해서
실외로 배출을 하는 거죠. 기계 환기를 하면서 실외로 수증기를 배출하는 겁니다. 수증기를 실외로 배출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주방에 후드 설치했거나 욕실에 환기팬을 설치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것을 밖으로 빼냅니다. 최대한 틀어주셔야 됩니다. 나는 환기팬을 틀고 샤워를 하니까 춥다고 해서 환기팬을 안 틀고 샤워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외로 배출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거실과 같은 데는 이 환기 횟수를 높여주는 거죠. 자연환기. 환기 횟수를 자주 해서 환기 횟수를 증가시켜서 우리가 실내 습도를 낮춰주는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제습기, 감습기를 쓰는 거죠. 이 제습기를 이용해서 실내 습도를 갖다가 낮추어 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실내 공기 노점 온도를 낮추는 방법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기본적으로 정리해 두시고, 이것이 표면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내부 결로 방지, 내부 결로의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부 결로라는 것은 이 벽체 내부에 이제 이 습기가 간통해서 흘러나간 경우죠. 지금 현재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체가 있습니다. 그럼 단열재를 4단열을 썼다 가정을 하겠습니다. 단열재를 4단열을 썼습니다. 4단열 형태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가 실내가 됩니다. 실내요. 그러면 실내에 이 다습한 습기가 이 공기가 이렇게 투습을 합니다. 뚫고 들어갈 수 있죠. 투습을 하게 되면 이 내부에서 물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이것을 내부 결로라고 합니다. 내부 결로. 그래서 이것은 내부 결로는 왜 발생이 됐는가 하면, 내부 결로의 발생은 이 습기가 투과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내부 결로는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 내부 결로. 그러면 투과하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게 결로의 방지 대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투습, 이 실내 이 수증기가 이 투과되는 것을 방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습층을 우리가 설치를 해 주는 겁니다. 방습층을 설치해서 습기가 투과되는 걸 방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습층의 경우는 저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방이나 욕실의 타일을 보시면 된다. 욕실 아파트의 타일 개념. 이것이 바로 방습층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습층을 설치해서 이 결로를 방지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방습층은 실내측 쪽에다가 공사를 해야 돼. 실내측 중에서도 고온부 쪽에 공사해서 습기가 투과되는 걸 방지해 줘야 됩니다. 그럼 이 그림상은 여기에다 설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가. 그러면 실내 중에서도 단열재 기준으로 여기가 저온이고 여기가 고온부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방습층을 설계를 해서 습기가 투과되는 걸 방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타일 설치가 힘들면요, 예를 들어서 비닐 벽지 같은 걸 공사해줘서 습기가 들어가는 것을 최대한 방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결로적인 측면을 먼저 다뤘고요. 그리고 36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결로가 발생하기 쉬운 곳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1번에 벽체 열 관류율이 작으면서 지금 단열재 공사를 했기 때문에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지금 현대식 건물들이 적으면서
틈 사이가 작은 건물 바로 기밀한 시에서입니다. 틈 사이가 많게 되면 실내 수증기가 실외로 빠져나갑니다. 사실 아파트가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졌지만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자체만 썼으면 열 관리율이 클 건데요. 단열재를 공사함으로써 열 관리율은 적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샤시가 공사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틈 사이가 없어서 기밀한 실에서 발생입니다. 그러면 보통 폐쇄된 실에서 발생하고요. 공기 유통이 자유로운 실은 절대로 결로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놓으면요. 결로는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차를 몰고 가실 때 차를 문을 닫았을 때 생기는 것이지 문 열고 달리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1번 것은 자 어떤 재료 열 관리율이 작다고 생긴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어떤 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1번 기준이다. 그래서 그거 혼돈하면 안 됩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재료상 따졌을 때는 어떤 재료가 열 관리율이 큰 재료, 열 전도의 큰 재료에서 발생하지만 여기에서 1번에 의미하는 것은 재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실의 형태인가 그 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번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열걸 작으면 안 생기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 관리율이 작으면서 틈 사이가 작은 건물 중에서 가장 취약 부인 창호에서 생긴다는 거죠. 유리창에서. 바로 그 열 관리율이 작은 이 단열재가 시공된 벽에서 생긴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2번 북항벽이나 최상층 천장에서 결론을 많이 생깁니다. 북항벽은 겨울에 항상 어딥니까? 음지 상태에서 차가운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최상층의 천장은 옥상이잖아요. 옥상이 위에 되면 옥상은 난방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도차가 클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런 데서 잘 발생하고 특히 외벽이 면한 붙박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벽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외벽이 되면 자 보통 단열재를 시공하더라도 좀 차가운 경우가 많아요. 혹시나 이 단열재가 불연속되는 부분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외벽에 면한 붙박이장에서 잘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외기와 직접 면한 외벽이 있을 경우는 결로가 잘 발생합니다. 그리고 실내 구석이 나오죠. 붙박이장 속에. 그럼 붙박이장 속이나 실내 구석 개념은 제가 되죠. 공기가 정체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잘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사 가실 때, 가서 이제 짐을 배치할 때 가구하고 뒤에는 약간 5cm 정도 공극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기가 자유롭게 이렇게 다닐 수 있어야 돼요. 벽에다 딱 붙여버리니까 나중에 곰팡이 피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집도 이사 갈 때 제가 보통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사는 제 없을 때 갈 때 그걸 딱 붙여놨더라고요. 뒤에 곰팡이 빛을 그었습니다. 결로 때문에. 그래서 공간을 좀 띄워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야간 저온시. 야간 저온이 되면 온도차가 커집니다. 실내 온도하고 실외 온도차가 자꾸 커지기 때문에 결로가 잘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열교 부위, 냉교 부위에서 많이 생깁니다. 그럼 열교 부위는 히트 브릿지, 바로 열의 교량 역할을 하는 부위, 열적 취약 부위를 이야기하시면 되죠. 그래서 열교 부위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쉽게 열교 부위는 쉽게 만지면 차가운 부위입니다. 겨울철에. 열이 많이 이동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옷을 입은 상태에서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손은 노출되어 있으면 손이 차갑잖아요. 그러면 열이 많이 이동해 갔다는 겁니다. 반대로 냉기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따뜻하게 보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것이 없죠. 그거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열적 취약 부위, 열이 이동하는 부위가 열교 부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결로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2번의 그 박스 안에 결로 현상은 실내 온도차가 클수록 보통 심한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습도가 높을수록 심합니다. 그리고 열 관리율, 이건 재료적인 측면이다. 열 관리율, 열 전도율은 높을수록 심합니다. 이거는 그 재료를 뜻합니다. 그 재료의 벽이라든지 이런 재료의 관리율이 큰 부분에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결로학이 발생하기 쉬운 건
1번 개념하고 혼돈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열 전도에 심할수록 큽니다. 그리고 한기가, 실내 한기가 부족할수록 심합니다. 한기를 자주 하면 결론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 열어놓고 살면 결론은 안 생깁니다. 뭐 5분마다 한기하는 집은 거의 안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64페이지 보시면 거기에서 결로 방지 계획이 나옵니다. 결로 방지 계획 보시면 단열 계획 및 시공을 완벽히 한다든지 한기 계획 잘해주죠. 한기를 자주 해줄수록 결론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방에 의한 수증기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 주시고, 그리고 벽체 열 관류 저항은 크게 한다. 근데 주의할 거는 저항값은 크게 하는 것이, 이 저항은 커야 돼요. 그럼 반대로 열 관류율은 적어야 됩니다. 율 개념은 적어야 되고 저항하고 이 두 가지가 혼돈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구를 벽에서 10cm 이상 떨어뜨리면, 그 10cm 떨어뜨리면 공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 한 5cm 정도만 떨어뜨려도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벽에 실내측에 방섭청 설치해서 결로를 방지하는 것은 내부 결로 방지 대책이고, 그다음 7번째, 실내측 벽의 표면 온도를 실내 공기에 놓치면 높게. 그래서 이걸 가장 먼저 언급해서 시험을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문제는 페이지 365페이지 보시면 1번에 실내의 사람의 온열 감각에 영향을 미치는 4대 요소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보통 우리 온도만, 기온만 가지고 쾌적을 느끼는 거 아니다. 주변에 습도나 기류나 복사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보통 우리나라 겨울철에 지원 저습입니다. 그래서 보통 더 춥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올겨울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리고 보통 이 바람이 불게 되면 체감 온도가 더 떨어지죠. 이 기후 풍속하고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난로 표면이 있기 때문에 틀려지죠. 또 차가운 빙벽이 있거나 있을 때는 열복사에 의해서 열이 이동하기 때문에 그것이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2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틀린 거, 난방도율은 실내 온도와 같으면 실외 온도가 다르고 어느 지역 그 값이 일정하다 해서 되죠. 난방도율 값은 실내 평균 기온하고 외기 평균 온도 차에다가 일수, 난방 일수를 곱해서 구한 것이 난방도율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기 온도가 달라지면 우리가 난방도율 값은 달라진다. 그래서 서울의 경우는 3150 도시대였고 제주도 서귀포는 1600 도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외기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난방도율 값도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1번이 틀렸고, 난방도율이 작을수록 연료 소비량은 적어지겠죠. 난방도율 값이 크면 그 지방이 추운 지방이니까 연료 소비량도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난방도율의 단위는 온도 차에다 일수를 곱했다. 그래서 온도의 도시, 날짜 D이 되는 개념이죠. 그리고 4번에 100도씨 물을 전기로 만들 때 가한 열을 잡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100도씨 물에서 100도씨 전기로, 반대로 100도씨 전기에서 열을 방출하고 잡열을 방출하고 물로 되돌아오게 되죠. 그것은 응축수라고 보통 취합니다. 그리고 현열은 온도 변화에 출입한 열을 현열이라고 칭하죠. 그리고 3번에 결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벽체 열 관률이 클수록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2번 실내 온도차가 클수록 발생하기가 쉽죠. 그리고 내부 결로 방지, 단열지 실외측에 방선막을 만든다. 이건 틀렸죠? 실내측에다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방의 타일이나 욕실의 타일이 내측에 붙여져 있는지 외측이 있는지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일반적으로 전열 과정과 결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2장 급수 설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